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첫 번째 전형 요강에 이제 나와 있는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시험이 어떤 형태로 이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제 최대의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은요, 전형 요소에 논술 80% 학생부 비교과 20%의 일괄 합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합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단계별로 논술 80으로 먼저 이제 1차 선발을 하고, 학생부 비교과로 20%로, 다음 선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아니고, 이 둘을 다 싸잡아서, 합쳐서 한 번에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는 학교로 유명하죠. 한양대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재작년에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철폐하기 이전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이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한양대학교에 이제 합격하면 논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시험을 치르는 학교인데, 그 사실은 현재에도 이제 변함이 없고요. 경쟁률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인데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목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일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들 그 외에도 특성화고라든지 외국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도 전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점수는 비교과 20점. 그런데 반영 영역은 교과 점수가 이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비교과 20이니까. 그래서 출결, 봉사활동, 전공 적합성 등등 해서 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겠다 라는 뜻이고, 따라서 내신 교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모집 인원인데요, 한양대학교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로 이제 분리해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90분 동안 1200자짜리 한 문제를 이제 풀게 되고,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역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90분 동안 인문 600자 문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양대학교는 국어교육과에서 3명을 뽑습니다. 국어교육과는 상당히 좀 희소한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한양대 뭐 이런 순서대로 전국에 몇 개 없는 학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연극 영화학과, 영화 전공인데 이 학생들을 논술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만의 특징이죠, 정보시스템학과. 이 정보시스템학과는 공대에 속하는데 논술로 인문계에서 그 논술 시험을 치를 때에는 상경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 논술을 포함해서 시험을 치르고, 논술 전형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2019학년도에서부터 2021학년도까지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 통계 이렇게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최종 등록자 논술 평균 점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이쪽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70점 대 80점 초반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와 있죠.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인문 계열하고 상경 계열하고 이제 분리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 때문에 아마 점수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인문 계열을 가지고 살펴보면 대충 아무리 적어도 92점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고, 높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점수는 7점이나 되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문제에 대한 답을 엄청나게 잘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한양대는 합격 학생들의 답안지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점을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고, 아마 교수님들이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갑자기 여기 정책학과, 행정학과 이 두 학과의 경우에 점수가 낮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 학과의 교수님들이 점수를 짜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경우가 이제 약간 특이점이고요.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90분 동안 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한 문제의 답안 분량이 1200자입니다. 예전에는 100분 동안 1400자를 쓰기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90분 동안 1200자가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뭐 100분간 2000자 정도를 써야 된다. 성대 같은 경우나 뭐 서강대 같은 경우, 이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략 2000자 내외의 이제 글을 써야 될 텐데 한양대는 1200자니까 글자 수의 어떤 부담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양대 논술 문제의 특징이 매년 문제 유형이 고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약하라, 비교하라, 설명하라, 비판하라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논술 유형이 조합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유형의 결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따라서 기본적인 유형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두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답안을 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적인 특성으로는 시의성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출제된다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의성 있는 주제, 시사성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라고 해서 뭐 신문을 열심히 봐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을 이제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뭐 주제는 가상화폐라든가 공감의 의미 또는 지도와 세계관, 지도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폭력의 유형과 형태의 변화, 소통, 기억의 충돌, 질병의 사회적 의미 등등등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논점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경계에서는 대체로 경제 관련 주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교육에 관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자, 평가 방법인데요. 한양대 논술 문제의 평가 영역은 크게 구성과 전개,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 그 다음에 표현과 문장. 그래서 구성과 전개와 표현과 문장이라고 하는 글의 형태라든가 표현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점수가 무려 여기 보시면 20% 해서 40%나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60%는 실제로 논점에 대한 답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올해 2021학년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참조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나와 다의 해석에서 제시문 분석에만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에 감점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점수가 왕창 깎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뭐랄까 일종의 이제 양념으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배경 지식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출제 의도와 어긋나게 되고 출제 의도와 어긋난 답안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평가 방법인데요. A, B, C, F로 4단계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각각 상중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그 합격 학생들의 답안 점수를 보면 평균 점수를 보면 되게 90점 초반에서 90점 중반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략 A의 중 정도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구조라든가 문장의 형태라든가 어휘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으로 하나 잘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논제가 요구하는 논점에 관련된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전체 3개가 이제 있고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에 100점에서 9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B가 되는데 B가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나 F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합격하는 답안 작성법.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논술 시험에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답안을 써서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학년도 수시 기출문제의 논제를 가져왔는데 왜 논제를 가져왔느냐, 이 논제를 분석하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논제를 분석하는 법을 잘 이해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답안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제자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선생님 시험장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논제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해라, 신중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양대의 경우에는 1200자잖아요. 1200자를 90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읽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답안의 틀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0분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40분, 심지어는 50분 가까이 시간을 들여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논제 분석하는 방법은요, 맨 먼저 여러분들이 명령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논제는 서술하라는 명령어가 있고 분석하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명령어가 2개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논점이 2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문단으로 삼고 이걸 두 번째 문단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명령어는 목적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명령어겠죠. 그래서 이 서술하라는 명령어는 어떤 목적어를 함유하고 있느냐, 공감 능력의 의미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감 능력의 의미를 서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분석하라고 하는데 이 분석하라고 하는 명령어를 받는 목적어가 뭐죠? 다의 A와 B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다의 A를 분석하고 B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의 형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서술하는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분석하는 문단,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서술하는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야 할 조건들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야 한다는 것, 요게 이제 추가되는 아주 작은 논점들이겠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개별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 조건에서 바탕으로 하라 하는 얘기는 이것을 토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와 나의 내용이 이렇게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토대가 된다 하면은 답안의 내용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 안에 서술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해당되는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가와 나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가와 나가 하나로 종합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이 결합되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변환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과 모래,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자갈, 이게 이제 종합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종합되면 레미콘에 커다란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깡통을 뒤에 달고 다니는 차가 있죠. 그 레미콘에서 나오는 몰타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잘 섞이면 몰타르가 되어서 중요한 건축 재료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와 나가 결합되어서 뭔가 그 가와 나의 성질을 잃지는 않되 새로운 의미로의 조금 전진 내지는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라고 했는데,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분석하라는 말은 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잘게 나누어서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두는 것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의 A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B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안은 크게 이제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1200자를 이제 아주 기계적으로
개로 나누면 이 첫 문단에 600자, 두 번째 문단에 600자를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다의 A를 분석하라는 것, B를 분석하라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래도 분량이 조금 더 많이 그 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채점의 점수 비중도, 채점 시의 점수 비중도 이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뭘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가와 나가 요약이 돼야 되겠죠? 요약이 돼야 될 겁니다. 요약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결합해서 종합적인 의미가 서술되어야 되고, 종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서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를 요약하는데 각각 100자씩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200자, 여기 안 지워져 가지고 선생님이 이 위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하는데 두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을 하나로 이제 섞어내는 거니까 얘도 한 100자 정도 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사례 쓰는데 뭐 이렇쿵저렇쿵 이제 쓰려면 답안 분량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200자 정도 써준다. 그러면 다 합쳐서 500자죠? 그러면 전반부의 첫 번째 문단에 500자 정도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안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몇 자 남았어요? 700자 남았죠? 700자 남았는데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 다의 A를 분석하는 것과 B를 분석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700자 남은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350자, 350씩 이렇게 나눠서 답안을 구성하고, 실제 이제 문단을 나누는 것은 소논점 중심으로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이렇게 나눠서 쓰면 보기 딱 좋은 그런 답안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답안의 구성이라든가 그 분량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바탕으로 하라는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답안이 오답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채점의 기준이고, 이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답안은 순서대로 그냥 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바탕으로 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분명히 감점이 되고, 감점이 되면 아까 이제 점수 보셨죠? 95점, 뭐 97점 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감점이 하나라도 되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2018년도 수시 기출문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가의 내용은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 공감 능력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처지라든가 불쌍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지 못한다 하면 인간답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고, 이랬을 때 우리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참 모습이, 선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의 내용이고요. 나의 내용은, 자, 그러한 도덕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거다. 감정적이고,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어떤 원인을,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어떤 인간의 연민, 측은지심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에 기초한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그런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시문을 이제 합하면 정서적인 공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또는 어떤 재난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저 사람들 어떻게 불쌍해, 뭔가 도와줘야 되겠어, 의연금을 줘야 되겠어, 뭐 구호품을 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공감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이재민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재난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뿐이다.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다의 A와 B를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안에는 작은 소문자 A와 소문자 B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B를 보면 북극곰의 불쌍한 처지가 이제 나타나 있죠. 작은 얼음에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에 따르면 이 북극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북극곰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 북극곰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북극곰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는 이 안타까운 처지를 우리가 동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A를 활용해서 킬링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고, 그런 지구 온난화가 북극곰의 처지를 이렇게 가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와 나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했을 때 이 다의 A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극곰의 문제는 가의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A의 소문자 A 킬링 곡선의 경우 이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B를 이제 보시면 착취 공장의 문제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작은 소녀가 봉제 공장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B를 보면서 우리가 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녀들의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와는 다르게, 대문자 A와는 다르게 B에는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요. 요 얘기는 뭐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된다,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에 대해서 이제 대문자 B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가에 따르면, 가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아동 착취에 대해서 우리가 붕괴하고 불매 운동을 벌이고 사회적인 어떤 공분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나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매 운동을 벌인다, 공장주에게 전화해서 화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 따르면 이 아동 착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야 될 내용은 이 아동 착취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 간의 수직적인
하청 구조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직적인 하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 소녀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어떤 인권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소녀의 아동 착취 현상 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소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문화적 환경이 이런 아동 착취를 가능케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문화적 요인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추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 답안에 서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양대도 성대나 서강대처럼 수능 직후에 이제 시험을 치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충분하게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그 채점 기준을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한양대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 F까지 합하면 10단계 중에서 1단계 아니면 2단계, 즉 A의 상 아니면 A의 중 정도는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A의 중 정도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연습하고 첨삭받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연습하고 첨삭하는 것은 한양대 기출문제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최저임금제가 자체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우러서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가,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입장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거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논거에 대한 반박 논거를 한번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경계는 600자짜리 인문 논술 문제 하나 하고 수리 논술이 같이 이제 출제되는데요. 인문 논술 600자짜리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진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 논술이 관건이고 수리 논술을 뭐 다 풀면 여러분들이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겠죠. 상당히 한양대의 수리 논술은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경계에 진학하려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틈틈이 어떤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시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 최고도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답안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내적 기준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완성된 어떤 답안을 썼는데 내가 원래 마음속에 설정한 답안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준 높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께 같이 의논하고 여쭤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